618년 여름 장안의 대흥성 궁궐에서 한 남자가 황제의 옥좌에 올랐습니다. 이연,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평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당고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남자가 세운 왕조가 향후 1000년 이상 동아시아 전체의 설계도가 되리라는 것을.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까지, 베트남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모든 나라가 이 제국의 제도를 베끼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향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당나라, 그 이름만으로도 동양인이라면 누구나 찬란한 문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당나라가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오래 살아남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모두가 당나라를 모방했을까요? 이야기는 당나라보다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81년 양견이라는 한 장군이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400년간의 분열, 삼국시대부터 남북조시대까지 끝없이 이어진 전쟁, 중국 대륙은 피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양견은 이 혼란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제도의 통일이었습니다. 양견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삼성육부제의 완성이었습니다. 중서성에서 황제의 명령을 기한하고 문화성에서 이를 검토하고 상서성에서 집행한다. 권력을 세 곳으로 나누어 견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아래 6개 부서가 행정을 나눠 맡았습니다. 이부는 인사, 호부는 재정, 예부는 교육과 외교, 병부는 군사, 형부는 법률, 공부는 토목.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하지만 수문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제의 원형을 만든 것입니다. 귀족 자제가 아니라도 능력만 있으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귀족 중심 사회를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운하. 수양제가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여 결국 수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대운하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운하가 중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100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남쪽의 풍요로운 곡창지대와 북쪽의 정치 중심지를 연결한 것입니다. 수나라는 불과 37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제도의 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성되어 갔습니다. 618년 이연이 당나라를 세우면서 수나라의 모든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당태종 이세민, 그는 천재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도들을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당류를 반포하여 법을 정비했고 과거제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626년부터 649년까지 이어진 정관의 치, 당태종의 치세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스스로를 천가한이라 불렀습니다. 중국의 황제이자 동시에 북방 유목민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족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제국, 그것이 당태종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중심에 장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안, 그곳에 당나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동서 9.7km, 남북 8.6km, 8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비잔티움의 7배, 바그다드의 6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장안의 인구는 전성기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8세기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구성이었습니다. 장안에는 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서시에서 비단과 향료를 팔았고 소그드인 무희들이 술집에서 춤을 췄습니다.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했고 아랍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이 국자감에서 공부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곱슬머리에 녹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 소그드어, 산스크리트어, 한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만국에서 몰려와 앞 다투어 황금과 비단을 바친다고. 당나라는 외국인에게도 관대했습니다. 외국인 출신 공무원을 뽑기 위한 특별 과거인 빈공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출신 고선지는 당나라 장군이 되어 중앙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신라인들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가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이런 개방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황실 자체가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 고조 이연의 어머니는 선비족 출신이었고 당 태종의 어머니도 선비족이었습니다. 한족과 북방 유목민의 피가 섞인 왕조. 그래서 당나라는 다른 어떤 중국 왕조보다도 해방적이고 국제적일 수 있었습니다. 장안의 서신은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산 포도주가 팔렸고 중앙아시아산 유리그릇이 진열되었습니다. 인도산 향료와 아랍산 약재가 거래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페르시아 출신 호위들이 술집에서 춤을 췄고 소구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서북풍이 유행이었습니다. 서역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서역 음악을 듣고 서역 술을 마시는 것.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한탄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안은 그만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장안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였습니다. 장안은 완벽한 격자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작대로가 남북으로 도시를 가르고 동서로 뻗은 도로들이 평행하게 놓였습니다. 108개의 방으로 나뉘어 각각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밤이 되면 방마다 문이 닫혔고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철저한 도시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계획도시의 완성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85년 신라의 신문왕이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재편했습니다. 옛 신라 땅의 3주, 옛 백제 땅의 3주, 옛 고구려 땅의 3주. 삼국 통일을 완성한 신라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당나라의 제도였습니다. 구주라는 숫자부터가 중국 고대의 구토설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주 밑에 군과 현을 두고 군과 현 밑에 촌을 두었습니다. 주에는 도독,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을 파견했습니다.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신라는 율령도 정비했습니다. 버풍왕 때 처음 만들어진 율령을 태종 무열왕이 개정했고 통일 신라 시대에는 율령전이라는 전담 기관까지 만들었습니다. 6명의 율령 박사가 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모두 당나라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젊은이들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수기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제도였습니다. 한때 그 숫자가 105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나라의 빈공과에 응시하여 당나라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무인으로 활동하다가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일본, 아랍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안이 육상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다면 청해진은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습니다. 신라보다 더 열정적으로 당나라를 모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630년 일본은 처음으로 당나라의 견당사를 파견했습니다. 이후 894년 폐지될 때까지 260여 년 동안 19차례 견당사를 보냈습니다. 매번 수백 명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항해는 위험천만했습니다. 많은 배가 침몰했고 많은 사람이 익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갔습니다. 왜일까요?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701년 일본은 다이호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당나라의 영위 율령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본격적인 율령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710년 겐메이 천황은 수도를 헤이조쿄로 옮겼습니다. 지금의 나라입니다. 헤이조쿄는 장안을 그대로 모방한 도시였습니다. 격자형 도로, 주작대로, 동시와 서시, 모든 것이 장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794년 간무 천황은 다시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겼습니다. 지금의 교토입니다. 헤이안쿄 역시 장안을 모방했습니다. 동서 4.5km, 남북 5.2km의 계획도시였습니다. 북쪽 중앙에 황궁을 두고 주작대로가 남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일본 승려들도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구카이는 804년 견당사의 일원으로 당나라에 건너가 밀교를 배우고 돌아와 진원종을 창시했습니다. 사이초는 천태종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앤니는 9년 동안 당나라를 여행하며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당나라의 영향은 베트남에도 미쳤습니다. 베트남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안남도허부가 설치되어 직접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나라의 율령제, 삼성육부제, 과거제가 모두 베트남에 전해졌습니다. 독립 후에도 베트남 왕조들은 당나라의 제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레 왕조의 국조 형률은 당률을 참고했습니다. 응우옌 왕조의 황월율례는 청나라의 대청률을 모방했지만 그 근원은 결국 당률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모두가 당나라를 모방했을까요? 단순히 강대국이어서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의 제도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삼성 육부제는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과거제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했습니다. 율령은 법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균전제는 토지를 백성에게 분배했습니다. 조용조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들였습니다. 부병제는 군대를 효과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이 모든 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를 모방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진정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이백과 두보, 8세기 당나라를 대표하는 두 시인입니다. 이백의 시는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두보의 시는 사실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시아인의 가슴에 울립니다. 백거이의 장안가,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 사랑을 노래한 이 시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읽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사람들은 이 시를 암송했습니다. 당삼체, 화려한 색채의 도자기는 당나라 문화의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낙타, 말, 호인의 형상,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도자기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이슬람 세계로 심지어 유럽까지 전해졌습니다. 불교 역시 당나라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현장은 인도로 가서 불경을 가져왔습니다.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바로 현장입니다. 그가 가져온 불경들이 번역되면서 중국 불교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종교에도 관대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도교, 경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장안에는 각 종교의 사원들이 공존했습니다. 이런 관용이 당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755년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당나라의 전성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쓰촨으로 도망쳤고 양귀빈 마회파에서 죽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화북지방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라가 무너진 후에도 그들이 만든 제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제도를 계승했고 그것은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헤이안쿄는 1000년 동안 수도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은 독립 후에도 당나라식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나라의 과거제는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쳐 190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30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제는 1894년까지, 베트남의 과거제는 1919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삼성 육부제의 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육조는 당나라 육부의 후손입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같았습니다. 율령의 정신도 살아남았습니다. 고려의 형법지, 조선의 경국대전 모두 당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 공정한 재판, 명확한 형벌, 이런 원칙들은 당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의 상당수가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학, 박사, 석사, 학사, 이런 학위 명칭들은 당나라 관직명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장, 과장, 대리, 현대기업의 직급도 당나라 관직 체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배치도 당나라의 영향입니다. 서울의 광화문과 세종로, 경복궁의 배치 모두 장안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북쪽에 궁궐을 두고 남쪽으로 중심도로가 뻗어나가는 구조 말입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나라의 유산입니다.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 당나라가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당나라는 강제로 동아시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당나라를 모방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가장 선진적인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을 당나라로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선, 당과 당면 모두 당나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명나라 군대조차 당병이라고 불렀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당나라는 중국의 대명사였습니다. 일본인에게 당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헤이안쿄가 없었다면 교토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 문자가 없었다면 일본 문학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나라 문화를 소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인에게 당나라는 양가적 감정의 대상입니다. 천년간의 지배,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트남 문명의 기초를 놓은 것도 당나라였습니다. 한자, 유교, 과거제, 율령, 독립 후에도 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안은 사라졌습니다. 당나라는 907년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설계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00년 넘게 동아시아 전체를 설계한 청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제국이 남기는 것이 영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남긴 것은 법이었고 그리스가 남긴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당나라가 남긴 것은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폭력이 아니라 자발적 모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법에 따라 재판받고 체계적인 행정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당나라가 있습니다. 1400년 전 장안에서 완성된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진정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영향력은 강제가 아니라 모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618년 여름, 장안의 궁궐에서 황제의 옥좌에 오른 이연. 그는 289년간 지속될 왕조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만든 것은 1000년 이상 지속될 동아시아의 설계도였습니다. 그 설계도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관공서에 가거나 법원에 가거나 학교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체계의 뿌리가 1400년 전 장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당나라의 설계도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국의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